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 펄스입니다. 인간 존재의 문제에 대한 해답. 사랑은 무엇일까요? 사랑에도 기술이 필요할까요? 사랑도 어떤 기술을 배우듯 익히면 더 잘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입니다. 제가 읽고 있는 책은 청목 출판사에서 출간한 책이고요. 옮긴 사람은 설상태님입니다. 독일 태생의 정신분석학자이자 사회철학자인 에리 프롬이 쓴 사랑의 기술은 사랑에 대한 처방서로 사랑에 대해 일깨워주는 현대의 고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들춰보았을 책. 그러나 끝까지 읽기는 어려웠던 책인 것 같습니다. 에리 프롬은 1900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 1922년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를린 정신분석연구소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러다 1933년 나치 치하의 독일을 떠나 미국으로 망명해서 대학에서 정신분석학을 강의했습니다. 이 책은 사랑은 기술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기술이다 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목차를 말씀드리자면 크게 4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 사랑은 기술인가? 2. 사랑의 이론편입니다. 이 사랑의 이론편에서는 첫 번째, 인간의 실존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사랑. 두 번째,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세 번째, 사랑의 대상으로 형제애, 모성애, 성애, 자기애, 신에 대한 사랑 등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 현대 서구 사회에 있어서 사랑의 해체. 4. 사랑의 실천편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작가의 말과 사랑은 기술인가 그리고 사랑의 이론 중에서 앞부분을 조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에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배우고 사랑의 기술을 익힌 만큼 잘 실천해서 성숙한 사랑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작가의 말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읽음으로써 사랑의 기술에 관한 안이한 교훈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커다란 실망을 느끼게 될 것이다. 오히려 이 책은 사랑이란 얼마나 성숙했느냐 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쉽게 빠져들 수 있는 감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쓴 것이다. 자신의 전체적인 인격을 발달시키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해 생산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사랑을 위한 모든 시도가 결국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점을 독자들에게 확신시켜 주려는 것이 바로 이 책을 쓰게 된 목적이다. 즉, 저마다의 개인적인 사랑을 통해 만족을 얻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능력이 없이는 그리고 진정한 겸손과 용기, 신념과 철저한 훈련이 없이는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강조하고 싶다. 그러한 행동의 특성이 그리 흔치 않은 문화권에서는 사랑하는 능력을 얻는 것도 역시 흔치 않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렇지 않다면 누구든 자기 자신에게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을 과연 몇 명이나 알고 있는지 자문해 보도록 하라. 그러나 그 일이 곤란하다는 것이 성취를 위한 조건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을 알고자 하는 노력을 그만두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불필요하게 복잡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나는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가능한 한 전문적인 용어의 사용은 피하려고 했다. 또한
같은 이유에서 사랑에 관한 참고 문헌도 최소한으로 줄였다. 그리고 전에 내가 저술한 책 속에 드러난 사상들의 반복을 피하려는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특히 자유로부터의 도피, 자기를 위하는 사람, 그리고 건전한 사회를 잘 알고 있는 독자들은 이 책 속에서 위의 저서들에 표현되었던 사상을 많이 접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기술은 결코 단순한 요점의 반복이 아니다. 이 책은 이전에 표현되었던 관념들을 넘어서는 사랑을 많이 제시하고 있고 때로는 오래된 사상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의 주제, 즉 사랑의 기술이라는 주제에 집중시킴으로써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는 경우도 있으리라 확신하는 바이다. 제1장 사랑은 기술인가? 사랑은 기술인가? 사랑이 기술이라면 사랑에는 지식과 노력이 요구된다. 아니면 사랑은 우연히 경험하게 되는, 즉 행운만 있으면 빠져들게 되는 즐거운 감정인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사랑을 즐거운 감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 작은 책에서는 사랑은 기술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사랑을 갈구하고 있다. 사람들은 행복하거나 불행한 사랑의 이야기를 펼쳐놓는 수많은 영화를 관람하고 사랑을 노래한 수많은 노래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사랑에 대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 같은 특이한 태도는 몇 가지 전제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이 전제들은 단독으로 또는 서로 결합해서 그 태도를 뒷받침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의 문제를 사랑하는, 즉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의 문제로 여기기보다는 사랑받는 문제로 생각한다. 따라서 그들에게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사랑스러워지는가 하는 것이다. 그들이 이러한 목적을 추구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그중 남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성공하는 것이다. 즉, 자신의 지위가 지니는 사회적인 한계 내에서 권력을 장악하고 부자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여성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자신의 몸매를 가꾼다거나 옷치장을 하는 등 자신을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남녀 모두 사용하는 방법은 유쾌한 태도, 흥미있는 대화수를 익히고 유능하고 겸손하며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자신을 사랑스럽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은 결국 성공하기 위해, 즉 친구를 얻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들과 비슷하다. 사실 우리 문화권 내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랑스럽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인기와 성적 매력을 함께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랑에 대해서 아무것도 배울 것이 없다는 태도의 배경에 깔려있는 두 번째 전제는 사랑의 문제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의 문제라는 가정이다. 사람들은 사랑하는 것은 쉬운 것이고 오히려 사랑하거나 사랑받을 올바른 대상을 찾는 일이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태도에는 근대 사회의 발전에 근거를 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이유는 사랑의 대상을 선택하는 문제에 대해서 20세기에 일어난 커다란 변화이다.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는 대부분의 전통 문화에서와 같이 사랑이란 곧 결혼으로 이어지는 자발적이고 개인적인 경험은 전혀 아니었다. 오히려 결혼은 관습에 의해서, 즉 양쪽 집안에 의해서 혹은 중매인에 의해서 또는 그러한 중개자의 도움 없이 이루어지는 계약이었다. 결혼은 사회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이루어졌으며 사랑은 결혼이 성립된 후에 생겨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서양에서 낭만적인 사랑이라는 개념이 거의 보편화된 것은 지난 수세기 동안의 일이었다. 미국의 경우 전통적인 성격을 지닌 개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은 낭만적인 사랑이 곧 결혼으로 이어진다는 개인적인 사랑의 경험을 추구하고 있다. 이렇듯이 사랑에 있어서 자유라는 새로운 개념은 기능의 중요성과는 반대로 대상의 중요성을 매우 과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현대문화의 또 다른 특징적인 성격은 이러한 요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우리의 모든 문화는 구매욕과 상호 간의 균등한 교환이라는 사고에 바탕을 두고 있다. 현대인의 행복은 상점의 진열장을 들여다보는 전율과 현찰이든 할부이든 살 수 있는 것은 모두 사는 데 있다. 현대인은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본다. 남자에게 있어서는 매력적인 여자, 여자에게 있어서는 매력적인 남자가 그들이 얻으려고 하는 상품이다. 매력적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기 있고 인격의 시장에서 잘 팔리는 품질 좋은 성격 꾸러미를 의미한다. 특히 매력적이라는 기준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 시대의 유행에 달려 있다. 1920년대에는 강인하고 성적 매력이 있고 술과 담배를 할 줄 아는 여성이 매력적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유행은 좀 더 가정적이고 얌전한 여자를 요구하고 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는 매력적인 남자의 조건이 공격적이고 야심만만한 사람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사교적이고 참을성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어쨌든 사랑에 빠졌다는 느낌은 자신과의 교환 가능성이 있는 인간 상품들과 관련 지어서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다. 내가 물건을 사러 나갔다고 하자. 상대방은 사회적 가치라는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해야 하며 동시에 상대방이 나의 드러난 혹은 숨겨진 자산과 가능성을 고려하여 나를 쓸만하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두 사람이 자신들의 교환 가치의 한계를 고려하여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찾아냈다는 느낌을 갖게 될 때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처럼 언젠가는 나타나게 될 숨겨진 가능성도 이러한 거래에서 상당한 역할을 한다. 이처럼 시장 지향성이 널리 퍼져 있는 문화권에서 인간의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상품 시장이나 노동 시장을 지배하는 교환 방식과 똑같은 형태를 취한다는 사실에 대해 그다지 놀랄 필요는 없다. 사랑에 대해서 배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세 번째 오류는 사랑에 빠진다는 최초의 경험과 사랑하고 있다는 영속적인 상태,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랑에 머물러 있다는 상태를 혼돈하고 있는 데 있다. 우리들 모두와 마찬가지로 서로 전혀 모르고 지내던 두 사람이 그들 사이에 놓여있던 벽을 허물고 하나가 되었다고 생각하게 될 때 이러한 합일의 순간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유쾌하고 흥미있는 경험 중의 하나일 것이다. 특히 고립되어 사랑 없이 지내던 사람들에게는 더욱 멋지고 기적적인 경험이 될 것이다. 갑자기 친밀해지는 이 기적은 특히 성적 매력과 성적 결합에 의해 주도되고 이와 결합될 때 더욱 촉진되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런 유형의 사랑은 그 성격상 지속적이지 못하다. 두 사람이 점차 친숙해지면 그들의 친밀감이 지녔던 기적적인 성격은 서서히 잃게 되고 마침내 서로에 대한 적대감과 실망감 그리고 권태감으로 인해서 최초의 흥분은 흔적조차 없어지게 된다. 그러나 처음에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심취, 즉 서로에게 미쳐 있는 것을 그들은 사랑의 강도를 나타내는 증거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단지 그들이 전에 얼마나 고독했었는가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다. 사랑하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은 없다는 태도는 그렇지 않음을 나타내는 증거가 산재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대한 일반적인 관념이다.
사랑처럼 엄청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시작했다가 반드시 실패하고 마는 활동이나 사업은 없을 것이다. 만약 이것이 다른 활동이었다면 사람들은 실패의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를 배우고자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 활동을 포기해 버릴 것이다. 그러나 사랑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이므로 사랑의 실패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실패의 원인을 살펴보고 사랑의 의미를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때 해야 할 첫 번째 작업은 삶이 하나의 기술이듯 사랑도 기술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배우려 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기술, 즉 음악이나 그림, 건축, 의학이나 공학의 기술을 배우고자 할 때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과정을 밟아야만 할 것이다. 어떤 기술을 배우는 데 있어서 거쳐야 할 단계는 무엇인가? 기술을 배우는 과정은 편의상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이론의 습득이고 둘째는 실천에 익숙해지는 일이다. 만일 내가 의학 기술을 배우고자 한다면 우선 인체에 대한 지식과 여러 질병에 대한 사실들을 알아야 한다. 내가 이러한 이론적 지식에 통달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나는 아직 의학 기술에는 숙달하지 못한 상태이다. 내가 가진 이론적 지식과 실천의 결과가 하나로 어우러질 때, 즉 그 두 가지가 모든 기술 습득의 원천인 직관으로 될 때까지 상당한 정도의 실천을 쌓은 후에라야 비로소 나는 의학에 있어서 대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론과 실천을 익히는 것 외에도 어떤 기술에 있어서 대가가 되는 데는 또 한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즉, 기술 습득이 궁극적인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 이것은 비단 사랑뿐만 아니라 음악, 의학, 건축에도 해당된다. 우리 문화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실패하면서도 왜 이러한 기술을 배우려 들지 않는가에 대한 해답도 아마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들은 사랑을 그렇게 갈망하면서도 사랑보다는 성공, 권위, 돈, 권력 등을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고 사랑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러한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모든 정력을 사용하고 있다. 돈이나 권력을 얻을 수 있는 방법만이 배울 만한 가치가 있다면 오직 영혼에만 유익하고 현대적인 의미에서 볼 때 아무런 이익도 없는 사랑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도 없는 사치에 불과한 것일까?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든 앞으로는 사랑의 기술을 이미 앞에서 구분해 놓은 대로 살펴볼 것이다. 우선 나는 사랑의 이론을 검토할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해 상세히 풀어보고자 한다. 둘째로는 사랑의 실천에 관해 살펴볼 것이다. 비록 다른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실천에 대해서는 할 말이 별로 없지만 말이다. 제2장 중에서 사랑에 관한 이론 앞부분 읽어드릴 텐데요. 첫 번째, 사랑, 인간 존재의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사랑에 관한 이론이라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인간에 관한 이론, 즉 인간 존재에 관한 이론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동물에서도 사랑이라든지 혹은 이와 비슷한 것을 찾아볼 수 있지만 동물의 애착이란 동물이 지니고 있는 본능적인 장치의 일부에 불과하다. 그러나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본능적 장치의 극히 일부만이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인간 존재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은 인간이 동물계로부터 본능적인 적응의 세계로부터 벗어났다는 사실, 그리고 인간이 자연을 결코 떠날 수 없고 비록 일부분일지라도 그 자연을 초월해 있다는 사실에 있다. 하지만 일단 자연과 결별하게 되면 인간은 자연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 즉 자연과의 원시적 합일 상태인 낙원에서 추방된 인간은 아무리 돌아가려고 해도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칼을 가진 케루빔 천사가
돌아가는 길을 가로막는다. 인간은 이미 잃어버린 전 인간적인 조화 대신에 자신의 이성을 발달시키고 새로운 조화, 즉 인간적인 조화를 찾음으로써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개인이든 인류이든 간에 인간은 일단 태어나게 되면 본능처럼 철저하게 결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비결정적이고 불확실하며 개방적인 상황으로 내몰린다. 확실한 것은 오직 과거에 대해서 뿐이고 미래에 대해서 확실한 것이 있다는 인간은 죽어야 한다는 사실뿐이다. 인간은 이성을 부여받았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있는 생명체이다. 인간은 자신, 동료, 자신의 과거나 미래의 가능성을 알고 있다. 자신을 따로 떨어진 실제로 인식하고 자신의 생명이 매우 짧음을 알며 자기 의지와는 무관하게 태어나고 죽는다는 사실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보다 먼저 또는 그들이 자신보다 먼저 죽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고독과 분리, 자연과 사회의 힘 앞에서는 자신이 무력하기 짝이 없다는 것에 대한 자각 등 이 모든 것이 인간의 분리되고 분산된 존재를 참을 수 없는 감옥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인간은 이 감옥에서 빠져나와 자신을 타인이나 외부 세계와 어떤 형태로든 결합하지 않으면 곧 미쳐버리고 말 것이다. 분리되어 있다는 경험은 불안감을 자아낸다. 확실히 그것은 모든 불안의 근원이다.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인간적인 능력을 사용할 기회를 잃어버린 채 단절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무력함을 의미하며 이 세계, 즉 사물과 인간을 능동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내가 이 세계에 대해 반응하지 못한 채 세계가 나를 침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분리는 격렬한 불안의 근원이다. 그것을 넘어서 분리는 수치심과 죄책감을 유발시킨다. 분리된 상태에서 느끼는 죄책감과 부끄러움은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에 나타나 있다.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따먹은 후, 즉 그들이 복종하지 않은 후에 자연과의 본래적인 동물적 조화로부터 자신을 해방시켜 인간이 된 후, 즉 인간으로서 탄생한 후에 자신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것과 부끄럽다는 것을 알았다. 즉 남자와 여자가 자신과 서로를 인식하게 된 후에 그들은 자신이 분리되어 있고 서로 다른 성에 속해 있는 것처럼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여전히 타인으로 남아 있었다. 그것은 그들이 아직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인간이 사랑에 의해서 다시 결합되지 못한 채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수치심의 원인인 동시에 죄책감과 불안의 근원이다. 따라서 인간의 가장 절실한 욕구는 자신의 분리를 극복하려는 고독이라는 감옥에서 빠져나오려는 욕구이다.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는데 결정적으로 실패한다면 곧 미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완전한 고립에 대한 공포감은 분리감이 사라져 버리도록 외부 세계로부터 철저하게 물러남으로써 극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인간이 분리되어 있는 그 외부 세계마저도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다.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모든 인간은 한 가지의 동일한 문제의 해결에 직면해 왔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분리감을 극복하고 일치를 이루는가? 어떻게 자신의 개인적인 삶을 초월해서 합의를 찾아낼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그 문제는 동굴에서 사는 원시인에게도, 양떼를 돌보는 유목민에게도, 이집트의 농부에게도, 페니키아의 상인에게도, 로마의 병사에게도, 중세의 수도사나 일본의 사무라이에게도, 현대의 사무원이나 공장 직공에게도 마찬가지로 동일하다. 그 문제는 인간이 처해 있는 상황, 즉 인간 존재의 조건이라는 동일한 근거에서 나오기 때문에 동일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해답은 다양하다. 그 문제는 동물 숭배에 의해, 인간의 희생이나 군사적 정복에 의해, 사치의 탐닉에 의해, 금욕적인 포기에 의해, 강제 노동에 의해, 예술적 창조에 의해, 신에 대한 사랑에 의해, 그리고 인간에 대한 사랑에 의해 해답을 낼 수 있다. 많은 대답, 그 대답의 기록이 곧 인간의 역사다. 그 많은 대답이 있다고 해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은 아니다. 반대로 중심이라기보다는 주변에 속하는 조그마한 차이를 무시해 버린다면 그 대답의 수는 극히 제한되어 있고 다양한 문화권에 살고 있는 인간에 의해서만 제시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종교와 철학의 역사가 이러한 해답의 역사이며 그 수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동시에 다양해져감을 보여주는 역사인 것이다. 그리고 조금 건너뛰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인간에 있어서 능동적인 힘이다. 즉, 인간이 타인과 분리되는 벽을 허물어버리고 타인과 결합시키는 힘이다. 사랑은 고독감과 분리감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며 동시에 각자에게 자신의 특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통합성을 유지시킨다. 사랑에 있어서는 두 존재가 하나가 되지만 동시에 따로따로 남는다는 역설이 성립한다. 만일 우리가 사랑을 활동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활동이란 말이 지니고 있는 모호성 때문에 생기는 난관에 직면하게 된다. 활동이란 말은 현대적인 의미로는 에너지를 사용하여 기존의 상황에 변화를 가져오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업을 하거나 의학을 공부하거나 작업장에서 끊임없이 일을 하거나 탁자를 만들거나 스포츠에 종사하는 사람은 활동적인 사람으로 여겨진다. 이 모든 활동에 공통되는 것은 그들이 성취해야 하는 외부의 목적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려되지 않는 것은 활동의 동기이다. 심한 불안감과 고독감에 의해 일에만 매달리는 사람, 혹은 야망이나 돈에 대한 욕심에 의해 일하는 사람을 생각해보자.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람은 열정의 노예이며 그의 활동은 쫓기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수동적이다. 한편 자기 자신 그리고 자신과 세계와의 일체성을 경험하는 것 외에 아무런 목적이나 목표 없이 그냥 앉아서 명상하고 있는 사람은 수동적인 사람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그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집중적 명상은 최고의 활동이며 내적 자유와 독립의 상황에서만 행할 수 있는 영혼의 활동이다. 활동에 대한 한 가지 개념, 즉 근대적 개념은 외부의 목적 달성을 위한 에너지의 사용을 강조한다. 또 다른 활동에 대한 개념은 외부의 변화가 일어났건 그렇지 않건 간에 인간의 내재적인 힘의 사용을 강조한다. 이 개념은 스피노자에 의해 가장 분명하게 형성되었다. 그는 감정을 능동적인 감정과 수동적인 감정, 즉 행위와 열정으로 구분한다. 능동적인 감정을 행사하는 인간은 자유롭고 자신의 감정을 지배한다. 그러나 수동적인 감정이 나타날 때 인간은 충동을 느끼며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동기에 좌우되는 대상이 된다. 따라서 스피노자는 덕과 힘은 하나이며 동일하다는 명제에 도달한다. 시기와 질투와 야망 등 모든 종류의 욕심은 열정이다. 하지만 사랑은 행위이며 오직 자유로운 상황에서만 행해질 수 있고 억압의 결과로는 결코 나타날 수 없는 인간의 힘의 행사이다. 사랑은 수동적인 감정이 아니라 활동이다. 사랑은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이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사랑의 능동적인 특징을 나타낸다면 사랑은 기본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 주는 것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매우 애매하고 복잡한 것이다.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잘못된 생각은 주는 것이란 뭔가를 포기하는 것과 빼앗기는 것, 희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자신의 성격이 받아들이고 착취하고 저장하는 것을 지향하는 단계를 넘어설 만큼 발달하지 못한 사람은 준다는 행위를 이러한 방식으로 경험한다. 시장형의 성격은 오직 받는 것에 대한 교환으로서만 주려고 한다. 그에게 있어서 받지 않고 주는 것은 사기당하는 것이다. 성격이 비생산적인 사람은 준다는 것을 가난해지는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이들 대부분은 주기를 거부한다. 어떤 사람들은 희생이라는 의미에서 주는 것을 덕으로 삼는다. 그들에게 있어서 주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덕은 희생을 감수함으로써 얻는 것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낫다는 규범은 즐거움을 만끽하는 것보다 박탈당하는 것을 참아내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산적인 성격을 지닌 사람들은 주는 것에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준다는 것은 잠재력의 최고의 표현이다. 준다는 바로 그 행위를 통해서 나는 나의 힘과 부와 능력을 경험한다. 고양된 생명력과 잠재력을 경험하는 것이 나를 환희로 가득 채워준다. 나는 자신을 충만되어 있고 소비하고 살아있는, 따라서 즐거워하는 자로 경험한다. 주는 것은 받는 것보다 더 즐겁다. 왜냐하면 주는 것은 박탈이 아니라 주는 행위를 통해서 나의 생동감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